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이제 저하고 기본반 생물을 담당을 하는데, 우선 수업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이제 이 교재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교재가 좀 커졌어요. 예년에는 교재가 B4 용지였었는데 지금 이제 A4 용지보다 조금 작은, 그래서 교재가 일단 커졌고, 그래서 커졌는데 페이지 수는 조금 더 많아요. 전체 페이지는. 그러면 작년보다 교재는 더 커졌는데 페이지 수는 조금 더 많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용이 많이 추가됐어요. 제가 한 5년 전에 하이크레스 생물을 완전 전면 개편을 했었거든요. 5년 전에 전면 개편하고 그 이후에는 부분적인 추가 매년 부분적으로 추가만 해서 추록을 제공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전년도에 가지고 있는 책을 가진 학생들은 그 추록 가지고 충분히 들을 수 있게 추록을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그 정도로 추록을 만들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개편을 5년 만에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전년도 책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은 그 책을 거의 못 쓸 거예요. 페이지 수도 안 맞고 부분 중간중간 추가 수정을 한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추가 수정이 아니라 추가한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페이지가 추가된 것도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5년 전이나 10년 전에는 굉장히 쉬웠어요. 10년 전에 생물 그러면 거의 고등학교 수준 정도면 80점은 맞았어요. 10년 전에. 근데 지금은 고등학교 수준 가지고는 50점이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일반 생물학이 대거로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5년 전 수준보다 지금 수준 굉장히 높아졌어요. 지금 현재는 거의 7급하고 거의 똑같이, 7급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려운 해도 있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굉장히 지금 우리 의료기술직이나 간호직들이 경쟁률이 심하잖아요. 심하기 때문에 문제를 어렵게 해서 변별력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거의 일반 생물학 수준으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엔 5년 만에 개편한 건 거의 캠벨 생명과학에 있는 내용은 거의 들어가 있다고 봐도 돼요. 캠벨 생명과학은 거의 우리나라 대학교 1학년 생물 관련 학부 1학년 교재 수준이에요. 교과서 수준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죠. 캠벨 생명과학이. 그리고 문제도 마찬가지. 공무원 시험 문제도 캠벨 생명과학에서 많이 참고로 해서 출제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캠벨 생명과학을 많이 토대로 해서 집필해서 거의 거기에 있는 내용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최선을 다해서 집필을 했어요. 이 캠벨 생명과학은 캠벨 박사가 지은 책인데, 캠벨 박사는 지금 고인이 되셨어요. 언제면 2004년에 고인 되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고 타계하고 난 후 15년이 지난 지금도 대학교 1학년 생물 교과서 수준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공무원 교재 최상의 바이블로 만들려고 아주 최선을 다해서 책을 하이크레스 생물 요번에 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안에 내용도 추가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저도 이 공무원 직무계에서 생물이 계속 하이크레스 생물이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후계자를 제가 모셔왔어요. 그래서 제일 앞에 보면 제일 첫 장 넘기면 프로필의 밑에 박태양이라고 있죠. 네, 제 프로필 바로 밑에 박태양 그 선생님이 제가 이제 같이 수업할 후계자로 모셔온 선생님이에요. 이 선생님은 혹간 일부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전화도 왔었대요. 혹시 아들 아니냐고. 그런데 저는 딸만 둘 있는 딸바보입니다. 큰 딸은 시집도 갔고요. 그래서 아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위도 아니고. 그럼 뭐냐면 박태환 교수가 오래됐죠. 굉장히 오래전에 수능 공부할 때 저희 학원에 와서 2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고등학생 때. 2년 동안 저희 학원에 와서, 저희 과학전문학원에 와서 2년 동안 공부를 해서 같이 이제 들으면서 생물이 흥미가 있다고, 저 생물학과 가고 싶다고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생물학과를 또 갔어요. 가서 졸업을 하고 강의하고 싶다고 해서 저희 학원에 와서 과학전문학원에 와서 강의를 계속 오랫동안 같이 강의를 해서 저한테 강의를 들었지. 저하고 같이 강의를 하고 있지. 그러니까 강의하는 게 그림까지 거의 비슷해요. 닮았어요. 그래서 호르몬 같은 거 제가 정리하는 거, 그건 거의 똑같아요. 비슷한 수준이 아니라. 괜찮냐고 해서 내가 저작권 침해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똑같이 해도 괜찮다고
해서 했는데 그렇다고 제가 후계자를 두었다고 은퇴하는 건가? 아니에요. 저 아직 젊었잖아요. 10년은 거뜬히 합니다. 그래서 은퇴하는 건 아니고 이제 계속 박재환 교수하고 이제 문제풀이 주로 이제 요번에 문제풀이를 같이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만드는 것보다도 또 박재환 교수 같이 이제 신선한 사람이 문제를 만드는 거 더 신선한 문제, 좋은 문제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문제풀이 수업은 문제풀이 수업부터 이제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저도 문제풀이 수업하고 박재환 교수 문제풀이 수업하고 해서 같이 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더 다양하게 생물 문제를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박재환 교수한테 부탁을 한 거지. 내가 금방 뭐 이거 보고서 금방 이제 내년 안 나타나려나 그런 생각은 절대 안 해도 돼요. 오랫동안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우리 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으로 이제 생물 들어가도록 하면 우선 생물의 단원이 이렇게 일곱 단원으로 나누죠. 이 중에서 뭘 여러분들 보면 되냐면 목차의 그러니까 차례의 앞에 페이지, 차례 앞 페이지가 있을 거예요. 그건 페이지 수가 안 적어 있어서 몇 페이지라고 설명하기도 어렵고 차례 앞에 최근 4개년 영역별 출제 빈도 서울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그걸 먼저 참고로 해서 보면 돼요. 그래서 우선 1단원부터 7단원까지 나누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원이 뭐 어떤 단원인가 그러면 거기 보니까 분자와 세포에서 2016년도에 40%, 27년도에 30% 쭉 해서 나와 있죠. 그래서 평균 낸 게 그 밑에 원에 나와 있어요. 원에 나온 건 평균 낸 거예요. 4년 동안 4개년. 4개년인데 어떻게 5개인가 그러면 2019년도에는 2월에도 보고 6월에도 봤어요. 그래서 4개년 동안에 그 평균 낸 거 보니까 그 밑에 동그란 원의 표 보니까 분자와 세포에서 몇 퍼센트 출제됐는가 하면 28% 출제가 됐어요. 거의 30%죠. 또 유전학에서 28% 출제가 됐고 그 다음 동물의 구조와 기능 거기서 21% 출제가 됐죠. 그래서 이 세 단원에서 분자와 세포 단원하고 유전학 단원하고 또 동물의 구조와 기능 이 세 단원에서 평균하면 77%가 출제했다는 얘기예요. 거의 80%가 출제했다는 얘기인데 그럼 80%면 문제 수로 보면 몇 문제인가 하면 16문제. 20문제니까. 그리고 나머지 4문제, 4, 5, 20. 4문제 정도가 이제 다른 부분에서 이런 데서 이제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된 거죠. 그렇다고 이것만 공부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한 문제가 당락을 좌우하니까 이것만 해서는 안 되는데 가장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이 소리예요. 이번 서울시 한번 봐요. 서울시에서 뭘로 보면 되냐면 식물의 구조와 기능 한번 봅시다. 식물의 구조와 기능 보니까 한 문제 나오다 2문제, 요번에 3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식물의 구조와 기능, 여기서 3문제가 출제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분량이 어느 정도 되는가? 식물의 구조와 기능은 양도 적어요. 식물의 구조와 기능은 28쪽밖에 안 돼요. 우리 교재로. 28쪽밖에 안 되는데 3문제. 동물의 구조와 기능은 170쪽 돼요. 우리 교재에서. 170쪽 되는데 이번에 몇 문제 나왔는가 하면 4문제 나왔어요. 한 문제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소린가? 여기서 28쪽에 3문제고 160쪽, 170쪽에 4문제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것도 공부를 다 꾸준히 해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점점점 식물의 구조와 기능이 옛날에 안 나왔었거든요. 안 나왔는데 한 문제 하더니 2문제 나왔다가 3문제로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이번 하이클래스 생물도 여기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추가를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전년도까지는 식물의 구조와 기능 간단하게만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더 많은 양을 추가시켜서 아주 심화적인 내용까지 추가를 시켜놨어요. 그러면 출제 빈도가 점점점 높아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마찬가지 진화 생물학을 보면 진화 생물학도 3단원 진화 생물학을 보면 처음에 문제 제로 2016년도에 0문제인데 2017년도에 한 문제 하고 2019년도에 한 문제 제로인데 이번 6월달 2019년 6월달에 몇 문제가 나는 것도 3문제가 출제가 됐죠. 그래서 그 대신 그럼 어디서 여기서 3문제 여기서 3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럼 어디가 줄어드는가? 이런 데가 막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여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원이지만 내용도 양도 많은 부분이에요. 많은 부분이고 이건 적은 부분이니까 적게 나온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전부 다 보편적으로 공부를 다 해야 돼요. 하나도 빼지지 말고 공부를 다 해야 되고 좀 어려워진 내용 들어가 있어도 여러분들이 듣고 또 계속 듣고 하다 보면 점점점 해서 이제 머릿속에 익혀져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갈 거니까. 그래서 집중적으로 나가는 단원인데, 단원을 기본편하고 심화편하고 나눴는데, 기본편은 1단원하고 2단원하고 5단원하고 7단원을 기본편에 뒀어요. 그런데 심화편에 또 다시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보니까 1단원, 2단원 나오고 그 다음에 5단원. 왜 1, 2, 3이 안 나오고 5단원 나오는가? 이 차례를 보니까 그 다음 페이지에 목차가 있죠. 다음 페이지에 목차 보니까 기본편에 1단원 있고 2단원 있고 그 다음에 바로 5단원 나오잖아요. 그럼 3단원 어디로 갔는가? 3단원은 심화편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3단원 심화편, 그 옆에 심화편 보면 여기 1단원 있고, 그럼 1단원이 왜 기본편에도 있고 심화편에도 있는가? 그러면 여기에서 설명한 내용이, 이걸 여기 있는 이 내용을 모르면 여기서 설명이 안 되는 게 많아요. 이걸 알아야 여기 설명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건 몽땅 다 여기로 쫓아냈어요. 그래서 뒤에를 모르더라도 들을 수 있는 것만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 뒤에를 알아야 들을 수 있는 분자와 세포는 여기다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유전하게 일부를 알아야 분자와 세포도 설명하면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는 여기서 설명 먼저 하고 일로 들어가고. 마찬가지 유전학도 이 뒤에 걸, 진화라든가 동물이라든가 이런 걸 알아야 유전학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문제들은 또다시 심화편으로 2단원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1단원 기본편과 심화편 두 개로 나눈 거예요. 왜 똑같은 단원인데 그 두 개로 나누는가? 그러면 뒤에를 알아야 풀 수 있는 건 일로 보낸 거라 이 소리예요. 그리고 이제 심화편엔 1단원, 2단원, 3단원, 또 4단원, 또 6단원 이렇게 해서 요거는 심화편에서 공부를 하고 요거는 기본편에서 공부를 하고, 그래서 쭉 해서 맞춰야 전체적으로 다 되는 거죠. 그런 모양으로 책을 대여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순서로 쭉 해서 공부를 해 나가면 돼요.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설명 굉장히 쉽게 해요. 아주 쉽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중학교 수준이야 고등학교 수준이야 이 정도로 쉽게 해요. 쉽게 하면서 나중에 이제 쭉 가서 깊어질 때는 캠벨 생명과학 문제풀이 정도 풀 수 있을 정도로 깊어져요. 쉬운 데서부터 하다가. 그런데 이렇게 쉽게 하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혹시 있다면, 문과 출신에다가 생물을 전혀 안 하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요 말 것 이전에 기초탄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또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기초탄탄 단어는 원소 기호까지, 쓰이면 탄소 그것까지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물을 처음, 과학이란 과목을 처음 하는 선생님들은 그걸 듣고서 오면 훨씬 더 내 강의를 듣는데 훨씬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뭐 고등학교 때 생물 했다 그럼 바로 들어와도 돼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생물 전혀 안 했다 그러면 기초탄탄을 먼저 듣고서 하는 게 훨씬 좋고, 그 다음에 항상 그날 수업을 하면 프린트물이 나가요. 가로넣기 OX 문제에서 프린트물이 뭐 짧은 거는 한 페이지도 있겠지만 대부분 한 서너 페이지 정도의 프린트물이 나가요. 가로넣기와 OX 문제하고. 그래서 그걸 쭉 풀면 오늘 한 거 다 복습이 될 정도로 그래서 프린트물이 나가는데, 이제 여기서 인강으로 듣는 선생님들은 그 옆에 다운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운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사를 해가지고 그걸 풀어보면 돼요. 근데 풀어본다고 해서 프린트물 나와 있으니까 거기다 바로 적지 말고 눈으로 계속 보세요. 밑에 답이 있으니까 눈으로 계속 보면서 보고 해야 여기쯤 보면 이거 다 잊어먹었죠. 또 공부하다 보면 또 다 잊어먹고, 여기 공부하다 보면 여기 잊어먹고. 그래서 그 프린트물을 가지고 여기 눈으로 보고 답 하다가 나중에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면 다시 여기 프린트물 다시 한번 보세요. 보면서 오고, 진도는 진도대로 이렇게 나가고, 한 달 정도 지나면 다시 여기서부터 프린트물 또 보고 오고, 또 한 달 지나면 또 여기서부터 또 보고 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돼요. 저는 예습 파라소는 전혀 안 해요. 예습은 할 필요가 없어요. 시간 낭비예요. 어디가 중요한지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뭐 책을 예습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예습은 하지 마세요. 그냥 복습만 하세요. 프린트물로 복습만 계속. 오늘 이거 했어요. 그럼 이거 쭉 가로넣기 OX 문제 했어. 쭉 가서 여기 이제 가로넣기 OX 문제 했어요. 그러면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 다시 이거 가서 이건 그대로 나가고, 이거 프린트물 봐가면서 또 OX 문제 가로넣기 또 나가고, 이렇게 하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외워지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책은 우리 진도는 한 작년 기준으로 보면 65강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추가가 됐잖아요. 내용이 추가가 많이 되기 때문에 65강 갖고는 안 되고 70강이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뭐 30강으로 할 수도 있어요. 나 혼자 바닥바닥 하면 30강 가요. 근데 제가 성격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워낙 자세하고 꼼꼼하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좀 길더라도 쭉 해서 복습해 가면서 계속 들으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득점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도 하고 그러면 이제 제일 첫 번째 단원에 원자의 구조와 화학결합부터 들어갑시다. 17쪽이죠. 원자의 구조와 화학결합. 이 1단원이 분자와 세포인데 이걸 두 개로 나누는 책들도 있어요. 분자 따로 세포 따로 나누는 책들도 있는데 워낙 이게 작은 부분이라 같이 저는 합해놨는데 이건 거의 무슨 수준인가 하면 화학 수준이에요. 화학 수준이라 여러분들이 생물만 공부했던 선생님들은 처음에 좀 어려울 거예요. 아마 화학 수준이라. 그렇지만 그럼 화학 수준인가 이거 이제 심화편에 넣으면 안 되는가 그러면 이걸 모르면 뒤에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 심화편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어려워도 우리 생물 하는 사람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화학이잖아요. 특히 생화학. 아주 학교 다닐 때 생화학 하면 막 진저리가 쳐질 정도로 우리 생물 하는 사람 화학을 싫어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바로 생화학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걸 모르면 뒤에 거 설명하기가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이걸 어차피 해야 되니까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쭉 이제 복습해 가면서 이제 공부를 외워 나가면 돼요. 제일 먼저 원자. 우리 모든 건 다 뭘로 되어 있는가? 분자로 되어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이는 책도 뭘로 되어 있어요? 분자. 무슨 분자가? 셀룰로즈. 식물 갖고 종이를 만들잖아요. 분자로 되어 있어. 그럼 셀룰로즈 분자는 뭘로 되어 있는가? 그 기본 단위는 원자. 그래서 가장 작은 기본 단위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원자라 그래요. 그래서 그 원자는 어떻게 생겼는가? 이쪽으로 갈게요. 원자는 가운데 핵이 하나 있죠. 그래서 원자핵이 있고 원자핵이 있는데 원자핵에는 뭘 가지고 있는가 하면 양성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자핵에는 양성자가 있고 플러스 양성자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는가? 중성자가 있어요. 그래서 원자핵에는 양성자, 중성자가 있다. 그런데 그 주위를 뭐가 돌고 있는가 그러면 그렇죠. 전자가 돌고 있죠. 그래서 그 주변을 전자가 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플러스는 양성자고 그 다음에 파란색은 성자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전자. 이렇게 구별을 하죠. 그런데 양성자가 5개면 전자도 몇 개인가? 5개예요. 그럼 양성자 5개, 전자 5개니까 원자는 정기적으로 무슨 성이 되는가? 중성이 되죠. 중성자는 전기적으로 안 띄고 있으니까. 그래서 양성자 수와 전자 수는 항상 같아요. 그래서 얘가 10개면 전자도 10개예요. 그래서 원자는 전기적으로 무슨 성인가? 전기적으로 중성을 나타낸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전기적으로 중성을 나타내서 양성자 수와 전자 수는 항상 같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자의 질량, 근데 이 양성자 수가 원자마다 다 달라요. 1개 있는 놈도 있고 100개 있는 놈도 있고 뭐 10개 있는 놈도 있고 다 달라. 그래서 서로 다른 원자가 양성자 수가 똑같은 원자는 절대로 없어요. 모든 원자들의 양성자 수는 다 달라. 그래서 우리가 이걸 표시할 때 양성자 수를 뭘로 표시하는가? 번호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무슨 번호라고 얘기하는가? 원자 번호라고 얘기하죠. 그럼 왜 원자 번호를 매기는가라고 하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교실에 30명 있다 그러면 30명을 그냥 놔두냐고 번호를 다 매겨놓잖아요. 그래야 5번 누구, 6번 누구, 이 서열이 이 하나하나 누군지 알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번호를 매기기 때문에 우리도 이거의 수가 원자마다 다 다르니까 양성자 수 가지고 뭘 말하는가? 번호를 나타내죠. 그래서 원자 번호는 뭐 수를 나타내는가? 양성자
수를 나타낸다. 그럼 양성자 수를 나타내면 뭐의 수하고 똑같겠어요? 그렇죠. 전자수죠. 이게 15개다 그러면 이것도 15개 있는 거지. 그럼 양성자 수 이꼴 전자 수, 이것을 원자 번호로 나타내요. 그래서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하고 전자 수가 원자 번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거의 질량은 어떻게 되는가? 질량수, 다른 말로 원자량이라 그래요. 원자의 질량. 그럼 원자의 질량은 뭘 나타내는가? 핵의 질량이에요. 그럼 원자의 질량, 그럼 핵의 질량이다. 그럼 뭐하고 뭐의 질량인가? 양성자수 플러스 중성자수. 그래서 양성자수 플러스 중성자수. 그러면 원자의 질량은 원자 핵의 질량이다. 그러면 전자의 질량은 어떻게 되는가? 이거는 무시해도 돼요. 워낙 작기 때문에, 워낙 가볍기 때문에 전자의 질량은 무시하고 핵의 질량만 나타낸다 그래요. 더 쉽게 얘기하면 전자는 한 군데 딱 꽂혀 있는 게 아니에요. 원자는, 이 양성자는 핵 속에 딱 박혀 있는데 전자는 딱 꽂혀 있는 게 둥둥 구름처럼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무게 달러 저울에 올라가서, 저울에 올라가서 몸무게를 쟀는데 여기 파리 한 마리가 앉았다? 그렇다고 몸무게가 더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10마리 앉아도 몸무게 더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전자는 10개야 100마리 앉아도 몸무게 안 늘어나요. 그래서 이거는 10개 있건 100개 있건 질량수 아주 무시해요. 무시하기 때문에 원자의 질량은 뭐의 질량으로만 따지는가? 원자 핵의 질량으로만 따진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원자의 질량, 그럼 바로 핵을 생각하면 되지. 양성자수 플러스 무슨 수가 되는가? 중성자수이다. 이렇게 따지면 돼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원자라고 얘기를 하죠. 한번 쭉 거기 보고서 정리해보면, 제일 먼저 원자 17쪽에 원자에서 원자의 구조의 1번 원자 핵. 원자 핵은 플러스 띄는 양성자와 전하를 띄지 않는 중성자.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띄는 양성자와 전하를 띄지 않는 중성자, 이렇게 되어 있고, 2번에 전자.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 전자 중간에 마이너스 전하. 그리고 3번에 플러스 전하의 양과 마이너스 전하의 양이 같아서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 플러스 전하의 양과 마이너스 전하의 양이 같아서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그래서 그 밑에 네모 안에 원자 번호는 뭐 플러스 뭐가 되는가? 원자 번호 이꼴 양성자수 이꼴 전자수. 원자 번호 양성자수 전자수가 원자 번호가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원자라고 하는데, 그럼 양성자 이건 뭐라고 하는가? 요건 이름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는가? 아원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양성자,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것 아원자 입자. 원자를 구성하는 걸 아원자 입자라 그래요. 우리가 이제 여러 번 쓸 건데, 아자가 들어가면 한 칸 뭐가 되는가? 밑을 아자 붙여요. 한 칸 밑을 아자. 그러니까 질산보다 산소 하나 적다 그러면 무슨 질산인가? 아질산. 황산보다 산소 하나 적다 그러면 아황산.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통 붙일 때도 뭐 계문, 강목, 가속종 이런 거 붙이는데 그 사이에는 아자를 붙여서 아문, 아강 이런 식으로 아자를 붙여. 그래서 한 칸 미치면 아자 그러면 잊어버릴 리가 없죠. 이런 건 뭐라고 하는가? 원자보다 한 칸 미치잖아. 원자보다 한 칸 미치니까 무슨 자 붙이면 되는가? 아자 붙이면 되지. 그래서 아원자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한 칸 밑은 다 아자 붙이면 돼요. 그래서 아원자 입자 그러면 원자를 구성하는 중성자, 양성자, 전자 이런 것들을 아원자 입자라고 한다. 한 칸 미친 거, 원자보다 한 칸 아래 아원자라고 표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2번에 원자의 크기와 질량에서 동그라미 2번에 질량수. 질량수는 원자량을 얘기하는데, 원자량은 뭐의 질량과 똑같은가? 원자 핵의 질량과 같다. 그럼 뭐수 플러스 뭐수가 되는가? 양성자수 플러스 중성자수가 된다 라고 얘기하죠. 이것을 원자의 질량, 원자량이라고 한다. 그럼 이런 걸 표시할 때는 어떤 식으로 표시해야 되는가? 이런 걸 표시할 때는 예를 들어서 탄소를 봅시다. 탄소를 보면 탄소는 6, 12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볼 줄 알아야 되죠. 문제 나올 땐 이걸 써주고 뭐 양성자수 몇 개냐, 중성자수 몇 개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거 써주고 양성자수 몇 개냐, 중성자수 몇 개냐, 전자수 몇 개냐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여기서 어떤 걸 얘기하는가 하면 요 6. 요게 바로 뭘 얘기하는가? 그렇죠. 요게 원자 번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 번호니까 무슨 수나 마찬가지인가? 양성자수.
또는 뭐의 수나 마찬가지인가? 전자수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원자 번호, 양성자수, 전자수는 여기다 표시해요. 그러면 여기다 표시하는 건 뭔가 그러면 그렇죠. 요거는 질량수를 표시해요. 질량수. 그럼 질량수니까 뭐 플러스 뭐가 되는가? 양성자수 플러스 그렇죠. 양성자수 플러스 중성자수가 되겠지. 그러면 이제 요것만 봐도 금방 읽을 수 있겠죠. 요거 보면 양성자수 몇 개냐? 6개. 전자수 몇 개인가? 6개. 그러면 중성자수 몇 개냐? 그러면 여기서 여기 빼면 되지. 12에서 6 빼니까 중성자수도 6개다. 이렇게 찾을 수 있죠. 네, 그래서 금방 우리가 요 원자 번호를 표시할 때는 이런 모양으로 표시를 해준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볼 줄만 알면 돼요. 외울 거는 4가지만 외우면 돼요. 그 4가지 외울 거는 이제 지금부터 해줄 거예요. 그래서 4가지는 외워두고 나머지들은 그냥 볼 줄만 알면 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양성자수, 전자수, 중성자수 이렇게 볼 줄 알면 되죠. 그래서 그 밑에 그림 보니까 원자의 표시 방법 보니까 6은 원자 번호 또는 양성자수, 중성자수, 전자수 12 그러면 질량수, 양성자수 플러스 중성자수이다 이렇게 표시하죠. 그럼 구체적으로 외워야 될 건 어떤 걸 외워둬야 되는가 그러면 4가지를 외워야 돼요. 수소, 탄소, 질소, 산소 이렇게 4가지만 외워두면 돼요. 수소, 탄소, 질소, 산소. 그래서 수소가 얼마가 되는가? 1. 탄소는 6, 12. 질소는 7, 14. 산소는 8, 16.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건 외울 필요가 없고 그냥 요것만 외우면 돼요. 6, 7, 8 요것만 외우면 돼. 그래서 6, 7, 8, 6번이 탄소, 질소, 산소. 그러면 이것들의 원자 번호 여기 쭉 보면 이제 원자 번호, 양성자수, 중성자수. 중성자수, 전자수, 질량수. 이걸 볼 줄만 알면 되죠. 여러분들 수소 옆에다가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돼요. 수소, 탄소, 질소, 산소. 그럼 원자번호 얼마인가 그러면 그대로 1번. 이건 몇 번인가? 6번. 이거는 7번. 이거는 8번이죠. 그러면 양성자수는 뭐 번호하고 똑같은가? 원자번호하고 똑같으니까 1이 되죠. 그러면 전자수는 얼마예요?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같으니까 이것도 얼마인가? 1이 돼요. 그럼 중성자수는 얼마인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성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유일한 놈이 누군가? 수소예요. 그래서 수소만 중성자가 없어요. 그래서 양성자수 플러스 양성자수는 전자수하고 똑같고 그러면 질량수도 1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중성자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 질량수는 얼마가 되는가? 질량수는 양성자수 플러스 중성자수. 이게 원자 핵이잖아요. 원자 핵이 질량수니까 얼마가 되는가? 1이 되죠.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표시를 해준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탄소는 어떻게 되는가? 그럼 탄소는 원자 번호가 양성자수니까 6. 그럼 양성자수와 뭐의 수가 같은가? 전자수가 같죠. 6. 그리고 질량수가 얼마라고 써 있는가? 12라고 써 있기 때문에 중성자수는 얼마가 되는가? 6이 되죠. 그다음 이것도 원자 번호하고 양성자수가 같으죠. 그러면 양성자수는 무슨 수하고 같은가? 전자수. 그러면 질량수는 얼마라고 써 있는가? 14. 그래서 질량수가 14이다. 그러면 질량수에서 양성자수 빼면 중성자수가 되죠. 그럼 중성자수도 얼마가 되는가? 7 이렇게 되죠. 마찬가지 또 양성자수 8, 전자수 8 이거 그다음에 질량수가 16이기 때문에 중성자수도 얼마가 되는가? 16에서 8 빼니까 8이 되죠. 그런데 이 4가지만 딱 외워두면 돼요. 여러분들 4가지의 번호만 외워두면 돼요. 번호 수소 1번, 탄소 6번, 질소 7번, 산소 8번 이렇게 해서 번호만 외워두면 되는데 이제 그 밑에 뭐가 하나 들어가 있는가? 나트륨. 이거는 외우지 않고 외울 필요 없어요. 근데 왜 써놨는가?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이게 11번이에요. 23이에요. 그러면 원자번호 얼마인가? 11이에요. 11이니까 양성자수도 11. 그럼 전자수도 11가 돼요. 근데 질량수가 얼마인가? 23이잖아요. 그러면
중성자 수는 얼마가 되는가? 그쵸. 여기서 11 빼니까 12가 되죠. 그럼 왜 써놨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네 가지만 있으면, 아, 양성자 수하고 중성자 수는 다 똑같은 거구나. 수소 빼고. 이렇게 생각할까봐 하나 써놓은 거예요. 왜 그래놓고,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가 항상 같진 않아요. 다른 것도 있어요. 다른 것도 있는데, 우연히 우리가 외워둘 거 네 가지 중에 수소만 빼고는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가 우연히 같은 거죠. 대부분 비슷해요. 한둘 차이가만 나지만, 그래서 이렇게 이 나트륨은 항상 같지는 않다는 거 알려주려고 여기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원자 번호와 질량수를 표시한 거고. 그런데 우리가 동위원소 원자는 원소 해도 되고 원자 해도 돼요. 원자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 원소라고 얘기하면 되니까 원소 또는 원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C를 봅시다. 5로 볼까요? 5가 8, 16이다. 그러면 양성자 수는 얼마인가? 8. 그리고 중성자 수는 8. 그러면 질량수는 그렇죠. 16이죠. 그런데 어떤 원소가 있는가 하면 5 해놓고 이게 8하고 여기 18이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그럼 뭐는 똑같은가? 양성자 수는 8이죠. 근데 질량수가 얼마인가? 18이에요. 그럼 중성자 수는 얼마가 되는가? 10개가 되죠. 그럼 뭐는 전혀 변하지 않아야 돼요. 양성자 수는 변하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양성자 수는 원자 핵에 있잖아요. 원자 핵에 있는 양성자 수는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거는 이게 번호잖아요. 우리가 뭐 학년 올라가면 출석 번호를 받았어요. 그 번호는 절대로 학년 마칠 때까지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번호는 절대로 안 바뀌어요. 양성자 수, 원자 번호는 절대로 바뀌지 않으니까 이건 고정이에요, 고정. 그래서 양성자 수는 변함이 없는데 뭐의 수가 다른가? 중성자 수가 달라요. 그럼 중성자 수가 다르기 때문에 질량수도 달라지는 거. 이것을 동위원소라고 한다. 그러니까 동위원소는 한마디로 뭐의 수는 일정하지만, 양성자 수는 일정하지만 뭐의 수가 다른가? 중성자 수가 달라서 전자 수도 달라지는 거. 이것을 동위원소라고 한다. 질량수, 중성자 수가 달라지니까 질량수가 달라지는 거. 이것을 동위원소라고 한다 그래요. 그럼 뭐 하는 데 쓰는가? 많이 이용하죠. 추적하는 데 이용을 해요. 특히 방사성 동위원소는 방사선을 내거든요. 방사선을 내니까 이놈이 어디로 돌아다니고 있는가를 추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가 있는가 하면 PT, 양전자 단층 촬영법이죠. 그럼 이런 양전자 단층 촬영법에다가 포도당, 유사 포도당과 유사한 거, 유사 포도당에 뭘 표시하는가? 예를 들어서 방사성 동위원소, 방사성 동위 원소를 표시를 해요. 포도당이 C6H12O6. 이게 포도당이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방사성 동위원소를 표시해 놓죠. 그럼 포도당이 집중적으로 그걸 표시해서 이제 주사를 해요. 그래서 방사성 동위원소로 유사 포도당에다 방사성 동위원소를 표시해서 주사를 하면 그 포도당이 우리 몸에 쑥 퍼질 거 아니에요. 퍼지는데 물질 대사가 활발한 곳에는 포도당 분해해서 에너지 만들기 위해서 물질 대사가 활발한 곳에서 포도당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일부에 포도당이 집중적으로 분포했다 그러면 거기에 무슨 세포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가? 암세포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암세포는 세포 분열을 왕성하게 하기 때문에 이 포도당을 계속 소모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포도당이 많이 집중적으로 있으면 거기에 암세포가 분포하고 있을 것이다 하고서 추적을 하죠. 그래서 방사선을 내니까 금방 추적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기 위한 게 바로 동위원소예요. 그래서 동위원소는 한번 쭉 읽어보면 동위원소의 양성자 수는 같으나 중성자 수가 달라서 원자 번호는 같고 질량수가 다른 원소. 이걸 동위원소. 동위원소 무엇은 같아요? 양성자 수는 변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무슨 번호니까? 원자 번호이기 때문에 양성자 수는 변하지 않고, 그럼 무슨 수가 달라지는가? 중성자 수가 달라진다. 그래서 질량수가 다른 원소인데 두 번째 줄 중간에 동위원소 중에서 방사능을 띤 방사성 동위원소는 불안정해서 방사선 붕괴를 일으킨다. 붕괴가 일어나면
붕괴가 일어나면서 방사선이 방출되기 때문에 쉽게 추적이 가능. 그래서 그것의 대표적인 게 PET,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을 우리가 도미온솔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 하나를 보면 뭐라고 그래요? 원자, 이것도 원자 이것들을 다 뭐라고 하는가? 원소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다 원소. 그러니까 하나 보면 수소 원자, 탄소 원자, 질소 원자, 산소 원자, 나트륨 원자라고 하죠. 근데 이것은 다 그냥 큰 범위로 넓게 뭐라고 하는가? 원소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랑 원소랑 그냥 같은 뜻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원자, 원소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러면 산소를 봅시다. 산소. 8번이에요. 8번인데 이제 원자 핵 속에 플러스가 몇 개 있는가? 8개. 8개 있다는 소리죠. 8번이니까. 그러면 플러스 8개. 그러면 전자가 또 돌아다니고 있는데 전자는 구름처럼 둥둥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밖에 전자가 이렇게 둥둥둥둥 떠다니는데 이 전자가 떠다니는 구름을 전자 껍질이라고 그래요. 근데 전자 껍질이 안쪽 껍질,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쭉 있어요. 근데 제일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몇 개만 들어가야 되는가? 2개만 들어가야 돼요. 항상 첫 번째 껍질에는 2개만 들어가고 그 다음 껍질부터는 몇 개씩 들어가야 되는가? 8개씩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일 바깥쪽의 전자는 몇 개가 돼야 안정하게 되는가? 8개가 돼야 안정하게 된다. 그것을 무슨 규칙이라고 하는가? 옥텟 규칙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1번에 이온에서 옥텟 규칙의 세 번째 줄에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8개가 되려는 경향성을 옥텟 규칙. 마지막이 8개가 되려는 경향성 옥텟 규칙이라고 그래요. 그럼 전자를 한번 여기다 붙여보면 전자가 처음엔 껍질이 몇 개 있어야 되는가? 2개. 그냥 전자는 이렇게 표시할게요. 하나, 둘. 그럼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있어야 되는가? 8개. 그런데 플러스 8개니까 전자도 8개가 있겠죠. 그럼 여기 두 번째 껍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되죠. 그러면 산소를 보니까 안쪽 kop질에 2개, 그 다음 껍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얘는 항상 불안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소를 이렇게 안 쓰잖아요. 꼭 여기다 투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그래서 얘는 항상 불안정해. 그러면 이 산소 원자는 양성자 수 몇 개가 되는가? 그렇죠. 8개. 그 다음에 전자 수는 중성자도 써볼까요? 수 8개. 전자 수 몇 개가 되는가? 8개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소 원자가. 그럼 얘가 불안정해. 항상 불안정해서 어딘가에서 몇 개, 제일 바깥쪽을 2개 아니면 8개 또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바깥쪽이 어때야 안정한가? 없거나 2개이거나 8개가 돼야 안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는 없거나 2개이거나 8개이거나 마지막 껍질에. 그럼 여기서 마지막 껍질에 없게 하려면 6개를 버려야 되죠. 또 8개를 만들려면 2개를 얻어올 수도 있죠. 어떤 게 더 편한가? 그렇죠. 6개 버리는 거 2개 얻어오는 게 편하죠. 그래서 어딘가 전자를 또 내놓는 놈도 있을 거예요. 내놓는 놈들한테 전자를 얻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를 얻어서 산소가 플러스 8개인데 플러스는 8개 있고 전자가 하나, 둘,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인데 2개 안정하기 위해서 2개를 어디에선가 얻어서 채워놨어요. 그래서 자기가 8개를 만들어 놓고 이제 안정하다 편안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채워놨는데 그렇다면 양성자 수는 몇 개가 되는가?
8개. 그러면 중성자 수 8개. 그런데 전자 수가 몇 개가 된 거예요? 10개가 된 거예요. 10개. 그러면 양성자 수 8개, 중성자 수 8개인데 전자 수가 10개가 됐어. 그러면 산소는 어떻게 써야 되는가? 산소 원자 그냥 O 이렇게 썼는데 얘는 5에다가 8개면 그대로 원자는 무슨 성이라고 하는가? 그렇죠. 중성이라고 해요. 중성 8개니까 중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2개를 얻어와서 전자수가 10개가 됐어요. 그럼 플러스는 8개인데 마이너스는 10개가 되잖아요. 그럼 뭐 2개가 남아요? 전자 2개가 남지. 그래서 여기다 뭐라고 표시하는가? E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하죠. E 마이너스. 그러면 이거는 원자라고 안 해요, 이제. 뭐라고 하는가? 그렇죠. 산소 이온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산소 이온이라고 얘기해요. 원자가 아니지, 이제. 그러면 이온은 무슨 이온이 되는가? 지금 같은 경우는 양이에요, 음이에요? 그렇죠. 중성이 아니라 이거는 지금 무슨 이온이 된 건가? 음이온이 된 거예요. 이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지만 이온은 음이온이 된다. 그럼 어떤 것도 있는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그네슘이 있다고 쳐요. 마그네슘은 12예요. 그럼 마그네슘이 12면 이제 양성자 표시 안 할게요. 12 플러스 12. 그럼 여기 전자는 몇 개 있어야 되는가? 그러면 바깥쪽에 하나, 둘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럼 지금 몇 개가 되는가? 10개예요. 그럼 12개 채우려면 바깥쪽에 전자 껍질이 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2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고 싶은가? 그렇죠. 6개 얻어서 8개를 채우는 것보다 2개를 버리면 8개가 됐죠. 2개를 버리면 8개가 앞에 제일 바깥쪽에 이 껍질이 없어지니까 제일 바깥쪽에 8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2개를 버리려고 해요. 그러면 마그네슘은 양성자 수는 몇 개가 되는가? 12개. 중성자는 안 쓸게요. 전자 수는 몇 개가 되는가? 2개를 버렸으니까 10개가 되죠. 그럼 플러스는 12개인데 마이너스는 10개예요. 전자수 10개. 12개. 그러면 뭐가 2개 남아요? 그렇죠. 플러스 2개 남잖아요. 그래서 마그네슘은 어떻게 표시하는가? E 플러스 이렇게 표시하죠. 그럼 이건 무슨 이온이라고 하는가? 양 이온이라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온들은 전자를 얻으면 무슨 이온이 되는 거예요? 음이온. 전자를 얻으면 음이온이 되는 거죠. 전자를 버리면 2개를 버렸어요. 2개를 버리면 양이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전자를 얻으면 음이온. 전자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받았으니까 내가 마이너스가 됐잖아. 전자를 얻으면 음이온, 전자를 버리면 양이온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건 이온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원자는 전기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중성. 그래서 양성자 수와 전자 수 항상 같잖아요. 근데 이온일 경우는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다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표시할 수 있는가? 여기 다시 앞에 이제 이걸로 가요. 이걸로 하면 그냥 원자 번호는 양성자수 이꼴 전자수라고 표시 안 하고 이 앞에다가 뭐라고 표시하는가? 중성 원자의라는 말이 있어야 되죠. 요 앞에 뭐라는 말이 있어야 되는가? 중성 원자의 전자수라고 표시를 해야 이게 똑같은 거지. 이온의 전자수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책에 보니까 중성원자애란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는 이온이 아닌 원자애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중성원자애 전자수하고 같다라고 표시하죠. 그래서 원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즉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항상 같기 때문에 원자는 정기적으로 뭐가 되는가? 중성이다. 그런데 이온의 경우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다. 그래서 음이온은 전자를 어떻게 한 건가? 얻은 거. 양이온은 전자를
버린 거. 그래서 한번 쭉 읽어봅시다. 제일 위에 2번에 18쪽에 2번에 이온의 바로 밑에 첫 번째 줄에 전자의 이동에 의해 원자에게 플러스 전하의 양과 전자가 가진 마이너스 전하의 양이 차이가 생겨서 전하를 띠게 된 입자. 이것을 이온이라고 해요. 전하를 띠게 된 입자를 이온. 그리고 옥텟 규칙의 제일 밑에다가 때문이다 옆에다 가로 쳐놓고 때문이다 옆에 가로치고 전자가 없거나 2개 또는 8개를 가지려 한다. 전자가 없거나 2개 또는 8개를 가지려 한다. 그래서 2번의 양이온은 금속 원자가 전자를 잃어 그 밑에 줄에 양전하를 띠게 된 입자. 금속 원자가 전자를 잃어 양전하를 띠게 된 입자. 3번에 음이온은 비금속 원자가 전자를 얻어 그 밑에 줄에 음전하를 띠게 된 입자. 금속 원자, 비금속 원자는 조금 이따가 다음 시간에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전자를 잃으면 양전하, 전자를 얻으면 음전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뭐하고 뭐에 대해서 했는가? 원자와 이온에 대해서 했죠. 원자, 이온 했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결합을 어떻게 결합해서 나타나는가를 알아보는 화학 결합을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나갑시다.